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단신이 보내주신 올림픽 관련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요.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올림픽 하면 역시 쿠베르텍 남작이 꿈꿨던 거 있잖아요. 평화, 우정, 뭐 더 나은 세상 이런 숭고한 가치들이 먼저 떠오르죠.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올림픽이 마주한 현실이 정말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치적인 갈등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또 엄청난 상업주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뭐 개최국의 사회 문제까지 드러내는 그런 거울 같기도 하죠. 위키 문서부터 학술 논문, 언론 기사, IOC 자료까지 정말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는 이 다양한 자료들 속에 있는 그 핵심 내용들, 또 관점들,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내서 현대 올림픽의 여러 층위의 모습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올림픽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바로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 여기서부터 얘기를 풀어가 보죠. IOC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 탁월성, 존중, 우정. 이것도 결국 쿠베르탱의 비전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 이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시험받았는지 그런 사건들이 자료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특히 1972년 뮌헨 올림픽 때요. 그 검은 구월단 테러. 이건 정말 충격이었죠. 아, 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선수단 공격했던? 네, 맞습니다. 결국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평화의 제전이라는 올림픽 정신이 그냥 정면으로 공격받은 그런 비극이었어요. 자료에서도 이게 올림픽 역사에 남긴 상처가 아주 깊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냉전 시대는 또 어땠어요? 올림픽이 완전히 정치 대결의 장이었잖아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그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다고 미국이랑 서방 국가들 대거 불참했죠. 그랬죠. 그리고 또 그 반작용으로 4년 뒤 LA 올림픽은 소련하고 동구권 국가들이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평화, 화합 이런 이상한 온데간데 없고 그냥 반쪽짜리 올림픽이 연달아 열린 셈이죠. 이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 이게 최근 남북 관계에서도 좀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주는데요. 보내주신 그 평화통일 관련 기사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엄청 긴장 상태인데도 올림픽 같은 데서는 남북 선수단이 만나서 교류하고 뭐 우리는 하나다 이런 동질감을 확인하는 순간들도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더라고요. 아,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분명히. 네, 물론 뭐 스포츠는 정치랑 다르다 이걸로 다 설명할 순 없겠지만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는 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 관련해서도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럼 가장 최근 동계올림픽 2022 베이징 대회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보내주신 자료, 특히 그 나무위키 문서를 보니까 와, 이 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정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들이 몇 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문화적인 충돌 이런 양상이 좀 두드러졌어요. 개막식 때 한복 등장한 거요. 한국에서는 이게 큰 논란이 됐었죠. 네, 시끌시끌했죠. 자료에 따르면요. 이것 때문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VPN까지 써가면서 한국 네티즌들한테 막 사이버 불링하고 혐오 발언 쏟아내고 뭐 그렇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그냥 해프닝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네.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저널 인용한 자료에서는 중국 쪽에서 신장 지역 암각화 가지고 스키 기원이 중국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스키 공정 논란인데 이것도 참 올림픽이 어떻게 민족주의나 역사 갈등의 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환경 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제기됐었고요. 자료 보니까 알파인 스키장 지은 데가 원래 희귀식물 서식지, 그러니까 국가 자연보호구역 휴심 지역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올림픽 유치하고 나서 그 보호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뭐 이렇게 발표했다는 건데, 조정이라니? 사실상 그냥 개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게다가 거의 100% 인공눈으로 스키장을 만들었다는 거, 물이랑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갔을 텐데 친환경 올림픽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인권 문제, 이게 아마 국제사회에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일 텐데요. 그 참가자들 필수 앱 MY2020요. 이거 보안 문제도 그렇고 민감정보 검열이나 수집 의혹, 이게 선수들 프라이버시나 안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질문을 던졌죠. 일부 국가는 아예 선수단한테 다른 핸드폰 쓰라고 권고할 정도였다면서요? 네,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테니스 선수 펑수아이 사건은요.
성폭행 폭로하고 나서 갑자기 실종되고 나중엔 또 막 입장 번복하고 이 과정 자체가 올림픽 앞두고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 여론을 확 키웠죠. 결국 외교적 보이콧으로까지 이어졌고요. 선수들이 직접 겪는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불만도 자료 여기저기서 보이더라고요. 선수촌 식사질이 너무 낮다, 너무 기름지다, 중국식 위주다. 그래서 선수들이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아, 그 정재원 선수 인터뷰 보니까 첫날 저녁 먹고 안 갔다 뭐 이러고 김보름 선수도 집에 가고 싶다는 느낌이 절로 든다? 이럴 정도였다니 선수들 사기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대한체육회에서 따로 한식 도시락을 날라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판정 논란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었고 대회 전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웠어요. 그리고 러시아 피겨 선수 카멜라 발리에바 도핑 양성인데도 경기에 나오게 한 거. 이건 뭐 올림픽 도핑 관리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었죠. 그 외에도 뭐 역대 가장 작은 성화대 논란부터 시작해서 성화봉송 주자 선정도 좀 정치적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돈은 엄청나게 썼다 그러고 중국 내 국뽕 분위기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자료에 다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징 사례가요. 어떻게 보면 현대 올림픽이 딱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축소판 같아요. 개최국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국제사회의 인권이나 환경 기준, 또 상업적인 압력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얼마나 첨예하게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당신이 찾아보신 자료들은 특히 IOC의 역할, 관리 감독 능력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베이징 올림픽의 그 여러 논란들을 쭉 보다 보니까 결국 이 거대한 행사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 바로 돈 문제.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도 올림픽의 상업적인 측면을 꽤 깊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렇죠. 올림픽 유치한다 하면 항상 따라붙는 게 그 막대한 경제효과 기대감, 뭐 인프라 좋아지고 관광객 몰려오고 일자리 생기고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막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봐야죠. 1984년 LA 올림픽. 이게 상업적 올림픽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기존 시설 그냥 다시 쓰고 자원봉사자들 엄청나게 활용해서 비용 확 줄이고 대신 스폰서 기업한테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면서 흑자를 냈죠. 아, 그때부터 자원봉사자 활용이 거의 뭐 당연시된 건가요? 네, 약간 그런 표준 모델처럼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때부터요. 스폰서십 위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은 아예 코카콜라 올림픽이라고 불렸을 정도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전 세계 수십억 명한테 자기 브랜드를 알릴 진짜 최고의 기회죠. IOC도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중계권 팔고 글로벌 스폰서십 프로그램 만들고 이러면서 재정 기반을 엄청나게 다졌다고 해요. 이 부분은 위키백과 자료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보내주신 그 NGO 학회 논문이 중요한 비판을 하던데요. 네, 그렇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행사들 보면 IOC나 FIFA 같은 주최기구가 중계권, 상표권 이런 권리는 다 자기들이 독점하고 이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은 그 기구나 스폰서 기업, 개발업자 이런 데로 가는데 정작 경기장 짓고 행사 운영하는 데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은 상당 부분 개최 도시나 국가 세금으로 충당된다. 즉 시민들이 부담한다는 거죠. 이 불균형 문제를 딱 짚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료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원봉사라는 게 본질적으로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철저하게 상업화된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을 대규모로 쓰는 게 과연 정당한 거냐? 이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개인한테는 보람도 되고 좋은 경험일 수 있겠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엔 기업이나 조직의 비용 절감, 이익 극대화에 이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죠. 더 나아가서 그 논문은 자원봉사 경험이 꼭 뭐 지속적인 사회 참여나 공동체 자본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냥 행사 성공을 위해서 동원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네. 결국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라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봐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복잡하네요. 근데 이런 복잡하고 때로는 좀 비판적인 배경 속에서도 우리가 올림픽에 여전히 이렇게 마음을 뺏기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선수들의 땀,
열정, 그리고 진짜 예상치 못한 감동 드라마, 이런 것 때문 아닐까요? 당신의 자료들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 태권도가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기에서 시작해서 올림픽 정식 종목까지 됐는데 한때는 재미없다, 판정십이 너무 잦다 이런 이유로 퇴출 위기까지 갔었다면서요. 네, 정말요. 2005년에 IOC 총회에 체표했는데 단 2표 차이로 겨우 살아남았대요. 와, 2표 차이. 진짜 아슬아슬했네요. 그 이후에 뭐 전자호구 도입해서 객관성은 높였지만 대신 또 발펜싱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고요. 맞아요. 그런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뭐 아프리카나 중동에서도 메달이 나올 정도로 세계화됐고 또 품새나 단체전 같은 새로운 세부 종목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이렇게 계속 변화하려고 한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승패를 넘어서는 그런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순간들도 올림픽 역사를 정말 빛나게 하죠. 그렇죠. 1964년 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 때 봅슬레이 경기에서 이탈리아의 에우제니우 몬티 선수, 경쟁팀인 영국팀 썰매 볼트가 부러졌는데 자기 걸 빌려줬대요. 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영국팀이 금메달 따고 몬티는 동메달에 그쳤는데 그래도 그 행동이 진정한 승리다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죠. 또 88년 서울 올림픽 요트 경기 때는 캐나다의 로렌스 르뮤 선수 메달 거의 딸 수 있었는데 폭풍우 속에서 조난당한 다른 나라 선수들 구하려고 자기 레이스를 포기했고요. 아, 정말 대단하네요. 자료에 나온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다 참 감동이에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미셸 콴 선수 아쉽게 은메달 땄는데도 금메달 딴 동료 진심으로 축하해주던 모습. 아, 그리고 소아마비 극복하고 승마 메달 딴 덴마크의 리즈 하텔 선수. 네, 리즈 하텔 선수 이야기도 감동적이죠. 또 수많은 좌절 겪고 마침내 금메달 딴 스피드 스케이팅의 댄 젠슨 선수. 부상 입고도 혼자서 터벅터벅 들어와서 마라톤 완주했던 탄자니아의 준 스티븐 아쿠아리 선수까지.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진짜 메달 색깔 이상의 올림픽 정신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림픽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엄청 강조하죠. 다가오는 2024 파리 올림픽도 100년 전 시설 재활용하고 탄소 배출량 절반으로 줄이겠다? 뭐 이러면서 친환경 올림픽을 내세우고 있고요. 근데 자료들은 또 동시에 이게 그린워싱 아니냐, 그 겉만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날카로운 지적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 줄이려고 탄소 상세 계획 세웠는데 이게 실제로는 개발도상국한테 부담 떠넘기는 탄소 식민주의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아, 그 생강 정화 문제도 있었죠. 돈은 엄청 쏟아부었는데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이 어려워서 실제 경기 진행에 좀 차질을 빚는 모습도 보였고요. 폭우 오면 오수가 강으로 그냥 흘러들어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던 거죠. 개체 도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하고요. 올림픽이 내 집을 부수고 불태웠다, 이런 제목의 글도 있던데 대규모 행사 준비한다고 막 강제 이주시키거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생기면서 원래 살던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걸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비용 부담 문제하고도 또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결국 올림픽이 진짜 의미를 되찾으려면 그 화려한 축제 뒤에 가려진 경제적 불평등 문제, 사회적 갈등,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가 그냥 구호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자세,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의 공통된 함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올림픽이라는 정말 거대한 무대의 다양한 얼굴들을 함께 본 것 같습니다. 인류 화합이라는 그 숭고한 이상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에서는 정치, 자본, 또 수많은 논란과 비판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수들의 투혼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여전히 영감을 주기도 하는 참 복합적인 존재네요. 쿠베르땡이 꿈꿨던 그 이상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실,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전적으로 당신이 제공해 주신 그 자료들에 담긴 정보와 관점의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이 깊이 있는 대화가 올림픽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복잡성을 다 끌어안고 미래의 올림픽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이상은 지키면서도 현실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